네, 여러분 그 두 번째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론 산업의 비전과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제주 드론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1 제주 드론 위크 컨퍼런스 계속해서 두 번째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기술 세션이 되겠습니다. 드론 기술과 산업 적용 사례는 주제로 토론 없이 세 분의 주제 발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드론 초분광 센서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AOD 공주삼 대표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론 초분광 센서 적용 방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주식회사 AOD 대표이사 공주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하이퍼스펙트럴 초분광 센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될 내용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다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제주도에서 산림, 해양 또는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이 기술이 저희가 2015년, 16년에 사실 항공 하이퍼로 한번 제안이 되고 제주도에서 예산도 책정이 되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실행이 못 됐지만 지금 앞으로의 드론 기술이 점점 발달함으로써 드론에 올라갈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것을 충분히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시행될 걸로 보고 지금 드론에 맞춰서 하이퍼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파장 분포도가 있는데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양에서 입사되는 빛의 에너지 양입니다. 태양빛은 크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과 그렇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짧은 우리가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으로 나뉩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은 과시광선 우리 파장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기에 청색, 녹색, 적색으로 표현되는 RGB로 표현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파장이 짧은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영역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으로 파장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 영역을 몇 개로 구분해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중분광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스펙트럴이라고 하죠. 멀티스펙트럴 이미지와 그다음에 초분광 영상,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을 특성을 분광 해상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중분광 영상은 파장 영역을 10개 이하의 불연속적인 구간으로 나누어서 촬영된 영상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그러니까 초분광 영상은 파장 영역을 5에서 20 나노미터까지 좁은 폭으로 나눠서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촬영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감자, 고구마, 고추, 저희 수박, 양파, 옥수수 이 각각의 것들이 우리 근적외선 그러니까 적외선 구간에서 특수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장값에 따라서 모든 식물이든 사물은 고유한 파장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분광값을 얼만큼 많이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일정한 고유한 분광 패턴 값을 가지는데 그것에 따라서 식생을 구분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항공 사진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영상과 그다음에 라이다 영상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하이퍼 영상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 건데요. 저희가 디지털 영상으로 표현은 RGB 색상으로 지금 아까 앞 세션에서 발표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학습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발표해드릴 것은 이제 하이퍼에 대한 건데 이런 분광 특성을 통해서 제 대상물에 대해서 자동 탐지하고 이걸 가지고 특화된 어떤 주제들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제주도에
소나무 고사목을 샘플로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요. 소나무 고사목은 실질적으로 분광값 중에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 지수, 수분을 몇 프로를 함유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소나무가 이게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분 함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식물이 건강한 식물로 보고, 수분 함량이 적다, 그게 몇 프로 정도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건전한지 그다음에 소나무가 고사 상태인지 반고사 상태인지 이런 걸 분류해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지도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나무 고사목의 지금 진행 방향을 파악하는 건데요. 지금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일정한 밴드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식물에 따라서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엽록 지수나 뭐 수분 함량 지수, 그다음에 정규 식생 지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봤을 때 지금 적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여기에 소나무가 좀 건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녹색이나 지금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소나무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 그래서 소나무가 말라가고 있는 것들은 아까 수분 함량 지수를 보고 지금 지도로, 분포 지도로 한번 표시해 본 겁니다. 여기 다시 좀 확대해서 분포 도면으로 제작한 화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소나무 건강 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색 부분이, 그러니까 그 값이 수분 함량이나 이런 값이 높은 지역은 적색으로 빨갛게 표시가 되고, 색상으로 다시 표시해 본 겁니다. 분광 값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청색 쪽으로 갈수록 소나무가 좀 말라 죽어가고 있다. 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초분광 영상을 이용해서 고사목이 어떻게 그럼 확산되느냐, 소나무 고사목을 수분 함량 지수를 가지고 소나무에 분포하고 있는 지금 고사된 상태들을 저희가 쭉 한번 봤는데, 그러면 이 소나무가 앞으로 고사목은 소나무 재선충은 어디로 확산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 분포 지도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분포 지도를 보고 그다음에 소나무가 많이 고사된 지역은 이미 많이 확산된 지역일 것이고, 신규로 조금씩 추가로 돼 나가는 지역은 앞으로 확산이 예상된 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위주로 방제 작업을 한다면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경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것들이 보통 하이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소나무 재선충이나 이제 농작물에 대한 건데, 실질적으로 하이퍼 영상을 취득하는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항공기가 하늘을 날아서 하늘에서 우리가 드론으로 찍겠죠. 드론으로 하이퍼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하이퍼 영상값하고 지상에서 지상 분광계로 해당되는 식물 또는 어떤 목표물에 대해서 분광값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영상에서 얻어진, 항공에서 얻어진, 드론 촬영에서 얻어진 정보와 지상 분광계에서 얻어진 정보가 매치된 값을 같은 식물로 봅니다. 이를테면은 이 앞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러면 항공기가 날아가면서 그 사진을 찍고 그 분광값을 얻어진 분광값 가지고 지상에서 지상 분광계로 그 소나무 앞에 가서 그 분광값을 얻어서 매치된 값을 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작진 농작물에 대해서도 농작물이 가지고 있는, 아까 앞쪽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그 농작물, 뭐 고구마다,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뭐 양파다, 뭐 브로콜리다, 이런 것들은 고유한 분광값을 가집니다. 그 분광 패턴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항측에서 봤을 때는 한 39개 정도의 고유한 밴드 값을 가지고 구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장비가 더 발달해서 뭐 50개, 60개, 80개도 분광값들을 가지겠죠. 그럼 고유한 그 분광값들에 따라서 그 식물은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듯이 그 분광값도 식물마다 고유한 분광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농작물마다 가지고 있는 농작물의 값들을 취득을 하고, 취득된 것을 이런 농경지에 대해서 분포지도도 만들고, 또 그걸 따라서 여기가 지금 휴경지인지 아니면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또 이 작물은
앞으로 얼마만큼 생산이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분포 지도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의 초분강 영상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뭐 감귤이 됐건 임야가 됐건 식생이 됐건 해양이 됐건 아니면 뭐 건물이 됐건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값들을 그 분광값을 고유한 분광값을 가지고 자료를 일정하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농작물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농작물에서 하이퍼가 중요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은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됐건 출하 시기하고 또 재배 면적 이런 것들을 수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작물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빠른 판단이 필요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AI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드론으로 디지털 영상을 촬영을 해볼 때 제일 문제가 사실은 농작물의 파종 시기와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일정하지가 않고 파종 시기가 일정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발화 시기도 다를 거고 발화 시기가 다르니까 수확 시기도 다를 거고 그러면은 이것을 디지털 영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새싹인 단계 또 일정하게 온론 단계에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하이퍼를 통해서 하면 이것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분류가 용이하다.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농작물 중에는 제주도의 이제 감귤 같은 경우에 감귤은 사실 정서적으로 제주도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농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귤 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하이퍼 영상을 가지고 감귤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뭐 마지막까지 완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감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정서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작물에 대해서 출하를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재배를 해서 해야 얘가 안정적인 가격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시스템화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하고 저희가 일단은 하이퍼 촬영이 되면 그 촬영된 자료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감귤에 1년 동안에 표본 조사를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몇 개가 열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럼 그 자료하고 기상청의 자료. 기상 자료는 이제 과일이 어느 정도 시기에 숙기가 되고 했을 때 과일이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과일이 낙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낙화율이 많기 때문에 결국 기상 자료, 하이퍼 영상,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의 기종안에 집적된 자료.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했던 일반적인 것은 거의 뭐 수작업 형식으로 과일이 몇 개가 열리는지 하나 두 개 클릭을 해서 그러면 이 정도 날씨일 때 이 정도의 과일이 열리더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업무를 해왔죠. 그것을 좀 하이퍼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은 개화 시기일 때 이 정도 개화가 됐을 때 꽃이 이 정도 피었을 때 어느 정도 과일이 열매를 맺더라. 그러면 그 과일이 그 정도 열매를 맺었을 때 그다음에 아까 기상 정보나 이런 걸 몇 년간의 것을 3년, 5년 정도 얘를 쭉 그 값을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다음 해 우리가 이 정도 개화 시기에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감귤에 대해서 이 멀티 센서를 이용해서 하이퍼 스펙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고 진행했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하이퍼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나무에서 예를 들어서 보셨듯이 그 수분 함량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 지수를 가지고 식물의 건강도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감귤도 마찬가지로 감귤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 지수를 보고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가 열린다는 만일 그게 가설이 맞다 한다면 그 감귤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을
먼저 체크를 해서 그러면 감귤 밭에서 얼만큼 많이 열릴 것이냐 이 정도 상황에서 그래서 감귤이 작황 현황 그리고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이것은 이 감귤로는 그냥 폐관을 해야 되겠다 벌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주도 산림에서 사실 조리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안에 95% 이상이 조리대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리대는 지금 식물 유해종으로 지정돼 있고 그렇지만 이제 조리대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어떤 역할이 뭐 토사도 방지하고 이런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조리대가 한라산에서 점점 밑으로 남하에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지금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으로 또는 라이더 영상으로 보기 힘들었던 것을 하이퍼 영상으로는 좀 쉬이 구분할 수 있어서 이 조리대도 제가 하이퍼 스펙트럴로 영상으로 좀 구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까 마찬가지 개념인데 결국은 수분 함량이 낮고 결국은 마른 소나무가 많다 또 마른 나무가 많다 그러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산불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실화가 됐을 때 마른 나무는 더 빨리 타고 이렇게 될 거니까 산불이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런 것들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각종 주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시지역에도 이 하이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뭐 식생에 대한 것만 보지 않고 토질, 토양 이런 것들도 다 구분을 합니다. 아까 빛에 입사하는 그 입사량이 다 다르고 그걸 반사하는 값도 다 다르고 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주제도도 각종 주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 제주도에 많이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그 갯녹음의 문제, 사막화 문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이퍼 영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걸 시계로 제작을 해서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영상을 취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분류하고 해본다면 결국 어떤 예측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것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시계열로 제작을 해놓는다면 환경 변화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이런 영상 정보,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큰 쓰임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년 전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너무 빠른 기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론을 통해서 접근성도 많이 용이해졌고 활용성도 많이 편리해졌고 이렇게 된 지금 현재 2021년 시점에 봤을 때 이런 기술의 적용을 가지고 현 생활에서 좀 다양하게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론 초공반 센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오렌지의 정념 대표가 3차원 공간정보 디지털 투이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져.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드론오렌지 대표를 맡고 있는 정념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차원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단어와 용어가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드론으로 획득하고 그게 어떻게 응용 산업 분야 쪽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드론을 시작으로 제주에서 토종 기업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 와 계셔 주시는 저희 특별자치도와 그다음에 JDC, 특히 특별자치도의 박찬현 주무관님, 박찬현 팀장님 중심으로 많은 도에 있는 이런 토종 기업을 상당히 육성해 주시고 함으로써 저희가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딕스바라고 하는 드론과 그리고 정보, 그리고 가상 융합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AR을 기반으로 이 프롭테크, 이 공간 정보를 통한 프롭테크와 그다음에 이게 향후에 메타버스로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좀 재정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에 있는 사실 작은 기업으로 제주에서 이 드론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이런 영상과 사진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게도 그때 당시에 제주도가 상당히 핫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광고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광고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드라마 로케이션이 이쪽에서 이루어졌었고요.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방송 촬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이런 영상들은 정말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제주도를 내려다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진을 넘어서 드론으로부터 보는 또는 획득되어지는 이런 정보는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와도 함께 진행을 했었죠. 제주도에 있는 도심지에 대한 공간 정보를 정밀하게 취득하고 그거에 대한 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또는 세계자연유산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의 데이터들을 복원하여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천혜에 저희 갖고 있는 자연 자산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기술이 단순한 이런 정보의 취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의 산업의 중심의 한 축이 있는 관광 산업 쪽으로도 연계를 해봤습니다. 드론으로부터 소위 그때 당시에는 360도 영상이라고 하는 VR 또는 제주도를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복원하여 그 안에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컨텐츠 개발, 그리고 그것을 하드웨어 연동하여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지 못하는 곳들을 날아다니고 비행하고 또는 걷고 하는 기술들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기술들은 사실 드론으로부터 취득되어진 데이터로부터 사실 시작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발성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는 제주 전체에 대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로 현재 축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제주에 있는 토지 자산 대한 분석과 그리고 이것들을 디지털 트윈화하고 이로부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국가적 차원의 이 자산 토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서 연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선충 관련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분석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이런 디지털 트윈과 각종 데이터들을 AI를 통해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처럼 재선충과 그다음에 산림 쪽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공간 정보를 분석해내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형질을 분석하고 건물을 분석하고 하는 분야 쪽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차원 디지털 트윈 정보가 어떠한 효용성을 갖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이 자리에는 또 학생분들도 계시고 드론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3차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3차원으로 가시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비주얼적으로 이것을 똑같이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 또한 그 디지털 트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선 지상에서도 또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이런 디지털 트윈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으로 보는 디지털 트윈은 사실 되게 광대역에 대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광대역한 이런 큰 공간들을 디지털 트윈화 시키고 이 안에는 거의 센티미터 단위 불과 1cm에서 3c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은 이미지 또는 3차원 데이터 또는 DSM이라고 하는 이 표고도에 대한 데이터들 또는 DTM, 그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각종 데이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말로 정확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제주도에서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무인항공기를 조금은 자유롭게 실증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복원 작업들을 하면서 과연 이 정밀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기업인 픽스포디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현재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보면 표고, 그러니까 저희가 X, Y 좌표가 있고 Z축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좌표를 통해서 이 세 개는 3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수평에서는 약 1에서 2배 정도 오차 범위, 수직으로는 약 3배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뭐를 잡느냐? 그래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간을 기준으로 잡는 건 측량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저희의 기준 측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공간들을 전부 센티미터 단위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측량점이 기준점이 되고요. 그 지상에서부터 측량되어진 그 기준점과의 오차 범위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왜 이 오차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 토지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뭐 건물을 지으시거나 이럴 때 이렇게 지적 경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국토정보공사 LX에서 와서 지적 경계 말뚝을 이렇게 박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센티미터로 딱 어느 위치를 잡아줍니다. 거의 센티미터로 딱 잡아주는데 사실 거기에 말뚝을 박을 때는 여러분 혹시 말뚝 두께 아십니까? 말뚝이 1cm짜리 말뚝이 없죠. 그래서 그 1cm로 아무리 찍어도 사실은 말뚝 두께가 있대 거기에 이렇게 말뚝을 박으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한 10cm 정도 안에 범위는 크게 저희한테 오차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센티미터 단위로 이 공간 정보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는 이 주제와 맞는 그
가상 또는 증강현실 이 데이터를 산업에서 쓰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 AR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센티미터 단위로 그 정보가 정합되지 않으면 산업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 AR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AR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 또는 가상현실, 가상융합기술, 증강현실 많은 용어들이 산재되어들 있죠. 사실 그런 용어들이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환경으로 지금 현재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AR을 보면 이게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현실에 투영돼서 가상의 정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들을 띄울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자, 앞에 지금 예시로 제가 한 6개의 서비스를 놔뒀는데요. 혹시 포켓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포켓몬의 수많은 그 캐릭터들을 전 세계에서 컬렉트하는 앱이죠. 그리고 이 포켓몬을 통해 가지고 GPS, 나의 스마트폰의 GPS 위치를 기반으로 현장에 가서 알려줍니다. 그럼 포켓몬이 나타납니다. 포켓몬이 직접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스마트 화면에서 둥둥둥 이렇게 떠다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GPS 정보만을 갖고 그 주변에 캐릭터를 가시화시켜서 띄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산업계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GPS 디바이스 장비 업체죠. 트림블사 또 이런 사이트 비전이라는 걸 통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가시화시켜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도면을 기준으로 도면 데이터와 그다음에 워낙 GPS 장비를 잘 만드는 전 세계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GPS 오차를 자체 개발한 GPS 디바이스를 스마트폰에 붙여서 GPS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그 오차 범위를 줄인 것과 이 도면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를 중간에 정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AR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 또는 건축 현장에서 현재 글로벌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구글 스트릿도 AR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보안 문제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스트릿뷰를 거의 웬만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트릿뷰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이미지들을 갖고 그 이미지와 데이터를 매칭시켜서 다시 거기에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얹혀서 보여주는 형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국내에서도 뭐 SK AR 동물원, 기타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AR 서비스를 내주고 있죠. 많은 위치 기반은 GPS를 기반으로 아까 포켓몬과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GI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에 특화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면과 그 다음에 3점 이상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를 찾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을 좀 종합해서 내비게이션 쪽으로 현재 적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조금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실 겁니다. 거의 도로상에 메다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죠. 이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GPS의 위치를 좀 더 자세히 보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 API 데이터가 붙고 이동이 붙고 기존에 국가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 도로망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을 뿌려주게 되죠.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에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뿌려주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정보를 유리에 띄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주 큰 뭐 건물이 있죠. 또는 그래서 건물이 있어서 도가 거기다가 뭔가 홍보를 할 때 가상의 홍보물이 딱 그 위에 뜰 때 이 홍보물이 그 건물 위에 딱 떠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어려움이 있냐면요. 결국은 이겁니다.
데이터를 띄워줄, 가시화시켜서 데이터를 띄워줄 정보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S를 사용하지만 GPS도 오차 범위가 여러분이 통신이 없다면 한 약 10m, 12m의 오차 범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전 세계를 다 이미지로 다 매칭시켜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띄울 곳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 AR에서의 정합 문제, 영어로는 앵커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칭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AR 앱 같은 거 쫙 다운받으시면 이미 대부분의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비춰주세요라고 AR이 뜨죠. 그래서 이미지를 비춰가지고 그 이미지 정보를 갖고 이제 AR을 띄우는 형태 또는 그나마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비콘이라는 기술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콘에 있는 정보들이 여러 개의 비콘들이 서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 나의 스마트폰의 위치를 보정시키고 정합시켜줘서 그것들을 위치 데이터를 알려주게 되는 방식도 있었죠. 자, 왼쪽에 보이는 영상이 이제 구글 스트릿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릿뷰를 이렇게 킵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주변을 인식해 주세요 이렇게 뜨죠. 그래서 주변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 구글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양의 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영상이 멈추네요. 그다음에 거기서 정보를 뿌려주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영상을 비춰주면 그 영상 위에서 이렇게 컨텐츠가 이미지를 레코그니션 인식하고 거기에 정보를 이렇게 띄워주는 형태로 돼서 많은 뭐 홍보물이나 이런 쪽으로 마케팅 쪽으로 이것들을 활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인식하니까 그 이미지 위에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지를 이렇게 인식하는 건 문제점이 뭘까요? 스마트폰을 들고 제가 이동을 하는 순간에 그 이미지 정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정보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레코그나이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인식을 시켜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막 이렇게 돌릴 때 보면 카메라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게 계속 돌리고 있죠. 자, 이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비콘 형태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건물 내에 비콘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콘들이 서로 통신을 하고요. 내 스마트폰의 위치의 데이터를 비콘이 받고 비콘이 다시 그거를 정보를 정합시켜서 위치 보정을 시켜서 저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냅니다. 아까 이미지 레코기니션 하는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보다는 조금은 더 정확하죠. 근데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비콘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이 비콘을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AR을 구현하는 방식을 현재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위치에 지금 비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콘이 있고 비콘 데이터를 다른 한쪽으로 좀 보내주고 있고 한 세 군데에서 비콘이 어쨌든 위치를 알게 되면 최소한 3점이 있어야지만 저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보들을 띄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위치를 내가 정확히만 알면 사실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드론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센티미터 단위로 3천에 대한 공간 정보를 전부 치기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센티미터로 위치를 정확히 찾고 그에 대한 해발 고도를 전부 분석해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 정보를 띄울 곳에 대한 위치를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스마트 빌딩 첨단 단지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같이 지금 AR을 좀 구현해내는 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장면은 드론을 통해 가지고 3차원 데이터들을 정밀하게 뽑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로부터 위치값을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은 추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부 X, Y, Z 해발 고도값까지 뽑아내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그 정보들을 전부 취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컵을 들고 있으면 그 컵의 위치까지 실내까지 끌어들여서 실내 위치를 보정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이게 스마트 빌딩 앞입니다. 자, 맨홀 위에 정보를 띄웠습니다. 동그랗게 저렇게 보이시나요? 네. 저기 저희 팀장님 얼굴이 있고요. 저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삼다수 병이 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치 정보를 통해서 가시화시키는 게 검증을 해낼 수 있느냐. 저기 보면 드론 오렌지 로고가 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이렇게 둘러보면 각종 데이터가 이렇게 정합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하늘에 띄어져 있는 데이터는 특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이렇게 바닥에 데이터가 붙어서 나타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붙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그래픽들은 전부 현실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센티미터로 이 데이터가 정합되어 나타나야 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센티미터 단위로 보여줄 거냐 해서 이 맨홀에다가 데이터를 보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스마트 빌딩 앞에 맨홀을 바라보면 이 맨홀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레코그니션,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저희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시 이동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리로. 그때도 그 데이터는 그 맨홀 위에 센티미터 단위로 그 데이터에 대한 가시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대로 형상돼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건설, 부동산 또는 뭐 토목, 그다음에 각종 분야, 환경, 지금 에너지 단지 쪽 이쪽들이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수기화돼서 보는 또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는 것들이 바로 원하는 오브젝트의 정보를 띄어서 보는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도 거의 미국도 이제 왔다 갔다 거의 한 100m 단위로 왔다 갔다 했고요. 사실 100m나 저희한테는 1km나 10km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각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스마트 빌딩을 한 바퀴 다 돌고 와가지고 다시 그 맨홀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맨홀을 이제 바라보면 네, 정보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픽스포드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수만 개의 기업에게 기술 소개가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주 기업이 이렇게 소개됐음에.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는 이 오클루션을 현재 드론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AR입니다. 자, AR은 원래 눈속임입니다. 핸드폰에 그래픽을 띄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건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AR은 이렇게 공간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저 오브젝트는 사실 저 건물 뒤에 있어야 되는 오브젝트죠. 자, 그러면 오른쪽처럼 나타나는 건 뭘까요? 저희가 공간이라는 걸 3차원으로 다 가시화시키고 공간의 볼륨과 형태를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희가 오클루션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마스킹 처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이 정보들이 정말로 현실에 있는 정보처럼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 사무실 앞에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되면은 특히 이제 건설 쪽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 왼쪽을 이제 보시면 이 건물은 현재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네. 부지에 지어질 건물에 대한 예상도죠.
자,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이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 그리고 그 건축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기존과 AR과 다르게 내 위치에 대한 보정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 있지 않는 공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상하수도 인입이 어디까지 되어져 있는지, 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건축물이 몇 층 정도까지 지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건물의 형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또는 각종 규제 사항들이 어느 위치에 발생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사할 수 있고, 지적 경계 사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등을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 건축 쪽, 건설 쪽에다 적용하는 것에 대한 POC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철골 구조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다음에 건물이 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저희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실제로 화면을 그대로 녹화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이 드론으로부터 온 데이터는 정말로 고정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정밀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저희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제주에서 육지 분들이라 그러는데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주도가 골프로 엄청 바쁘죠. 골프장을 뭐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시는데, 저도 제주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골프를 육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칩니다. 그래서 항상 골프장을 가면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드라이버나 이런 거 치면 되는데, 그린 위에 올라가면 이게 공이 저희 소위 어떤 뭐 골프 시뮬레이션 하는 스크린 골프라고 하는 거죠. 스크린 골프처럼 그린에 이렇게 좀 공이 어떻게 굴러갈지, 세기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훨씬 이게 좀 플레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기술이 한번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 PGA 국제 경기가 열리는 곳에 그린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을 분석할 때는 드론 데이터, 실제로 드론에 통해 가지고, 왜냐면 사람이 일일이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드론에 각종 데이터 어퀴지션, 데이터를 취득하는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그린, 필드, 페어웨이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뭐 페어웨이에서 뭐 어떻게 쳐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좀 쉬운데, 뭐 그린에서 과연 어느 이 센티미터가 안 되는 기울기 값을 우리가 뽑아내서 이렇게 AR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왼쪽에 보이는 영상은 저희가 드론으로부터 취득되어진 그 공간 정보에 대한 저희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 정보를 실제로 물리 엔진에다 적용하고 거기서 골프공을 굴려본 예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오른쪽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린 위에 서서 앞으로 이제 한 뭐 1, 2년 내에, 또는 뭐 빠르면 1년 내에 그냥 스마트폰만 그린을 비춰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빠르긴 이렇게 되고, 볼은 이 정도 스피드로 굴리시면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라고 아마 정보를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드론을 갖고, 저희는 이제 드론을 갖고 응용 산업적으로 분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진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게 가상융합 기술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향후 과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주도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었던 가상융합 기술이 포함된 메타버스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1월 1일부터 티저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은 백록담과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가파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가파도길을 걷고 있죠. 자, 이거는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아닙니다.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전부 위치 기반의 정밀도를 가지는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엔진 기반으로
현재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제주 전 지역에 대한 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환경이 구성이 되면 정말 제주도에서 건설, 환경 또는 관광 각종 현실에서는 실제로 할 수 없는 많은 시뮬레이션과 예측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공간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이 드론을 통해서 취득되어진 데이터가 기초가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 좋은 말 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한국과 전 세계 넘버원은 아니지만 정말 유일한 곳, 온리 원인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게 사실 제주도청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과 그리고 JDC 많은 관계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제주에서 시작된 기업들과 그 다음에 육지의 많은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에 부합되게끔 많은 인재들과 저희 같은 기업들이 많이 연구하고 정말 세상에 놀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저도 앞으로 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상 깊은 주제 발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해주신 정념 대표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주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상 드론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번 발표는 주식회사 아스트로엑스의 전부한 대표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스트로엑스 대표 전보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제주도의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수상 에어 모빌리티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에 창업을 한 그 무인 항공기 스타트업이고요. 창업한 이후에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멀티콥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아주 드문 VTOL 제조사 중에 하나로 그 창업한 이후 한 2년 정도 VTOL 개발에 매진을 한 회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VTOL을 개발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수상 에어 모빌리티에 사용되는 PAV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지 못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드릴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인정을 받아서 서울특별시에서 테스트베드 PAV 사업자로 선정돼서 현재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도 드론 특구 사업자 PAV 사업자로 현재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에카수소를 활용한 그 중장거리 100km급 이상 되는 그런 대형 드론 개발하는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고화중 중장거리 무인기 개발 및 사업을 목표로 수상 에어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체 부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단순히 기체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전자부품, 뭐 비행 제어 장치라든지 아니면 전자변속기, 뭐 BMS 여러 가지를 자체 기술화함으로 인해서 외부 의존도도 많이 낮춰놨습니다. 잠시 UA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시속 25km를 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뭐 정체가 시작이 되면은 거의 차가 서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뭐 화도 시간도 못 지키고 약속도 어기게 되고 변명하면 변명을 해야 되고 뭐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육상교통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의해서 뭐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 뭐 UAM 로드맵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2025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서 2030년 정도 돼야지 일반인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게 되고 2035년이 돼야지만 모든 국민이나 전 세계인이 뭐 의심의 여지 없는 안전한 도심항공 모빌리티 PAB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규모는 203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한 17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이 되기 이전에 3, 4년 정도 남은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개발된 기술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실증 데이터나 안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지만 2025년에 우리가 얘기하는 UAM이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무인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수상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UA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00에서 600m 고도로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수상 3m에서 5m 정도 되는 고도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 항공기 같은 경우나 교통수단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이륙을 하거나 차가 출발을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합니다. 근데 현재 기술로 저희가 만약에 300m에서 500m를 난다고 쳤을 때 이륙하는 데만도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3m 정도면은 거의 이륙하자마자 순항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500m에서 생기는 안전사고와 수상 3m에서 생기는 안전사고에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체는 수상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 착륙을 하게 되더라도 인명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될 때까지 여러 지자체에서 버티포트도 만들고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상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 적어도 수상 운영이 되다 보니 당장의 인프라 구축 없이도 실제 서비스에 투입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무인항공기 기준의 150km 언더로 저희가 기체를 개발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장 사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그 지도를 보시면은 특별하게 저희가 서비스 포인트라든지 거점을 만들지 않아도 하늘색으로 표시된 물이라면 어디든지 서비스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처음에는 저희가 물류 레저용으로 투입을 할 거고 그 안에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좀 기술을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용으로 먼저 투입을 해서 한 3년 정도 시범 서비스나 실제 서비스 투입한 결과를 바탕으로 UAM에 투입될 수 있는 기체를 만들어서 교통과 공공 부분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체에 대해서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곳을 실시간 영상, GPS, 관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지역을 수색하거나 세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항공기의 기술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더 무거운 물건들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사람의 몸무게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이에 개발된 아스트로X의 1인용 개인 항공기 하브는 수상 위를 저공으로 비행하며 육상에서 수상으로, 수상에서 육상으로 비행 및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획기적인 항공기입니다. 하브는 카본 복합 섬유와 케블라를 이용하여 제작된 상부 바디, 하부 바디, 부력부, 기체 제어부 및 통합 통신 모듈, 운전석, 동력부 등으로 구성된 콤팩트하고 경량 구조로 설계된 항공기입니다. 그 성능과 특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물류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탑재 가능 중량이 150kg로 기존 무인 비행체 5에서 20kg에 대비하여 최저 4배에서 최대 30배 더 많은 중량을 이동 가능합니다. 정해진 관광 코스를 수상 비행 관광하거나 수상 보트를 대체하여 다이나믹하게 수상 스키를 견인할 수 있는 관광 및 레저 스포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 지역과
접근이 어려운 산간 또는 도지역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조하거나 의료 물품을 긴급 수송할 수 있습니다. 1인용 단거리 수송용으로 도심 교통 문제 해소에 적합하며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한 친환경 솔루션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관제 솔루션으로 비행 항로를 자동 설정하거나 원격 조정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기체의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등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스트로엑스는 하부 및 유무인 비행체 설계 기술 노하우를 비롯하여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항공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하고 있는 아스트로엑스. 기술을 넘어 혁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동영상에서 조금 많이 그 동영상 업체에서 좀 너무 과장되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체 하부에 그렇게 뭐 이렇게 박스가 달리는 게 아니고 사람 탑승용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카고 형태의 별도의 기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체 형식은 동일하지만 그 중앙 동체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용도가 달라진다는 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개발은 그 기체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지상 테스트 중입니다. 지상 테스트는 인천 그리고 제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시험 비행 허가가 곧 나올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12월 초부터는 실질적으로 비행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회사는 2025년 되기 이전에 UAM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을 벌고 비용을 아끼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먼저 국내에서 UAM에 관련된 제품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새로운 이동 방법 저희 아스트로엑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제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로써 세션 2의 모든 발표가 종료가 됐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드론이라는 것만 상상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를 처음부터 쭉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분야 또 더욱더 전문적인 세무라 부분까지 우리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발표에 힘써주신 세 분의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1 제주국제 드론위크 컨퍼런스 2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션 끝이고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오후 2시부터 3세션을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도록